로마는 BC 750년경에 건국이 됐어요. 그 이후에 계속 노예제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원전 136년까지는 전쟁이라고 할 만한 노예 반란은 없었어요. 물론 반란 규모는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마저도 BC 20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장소도 시칠리아예요. 그러면 시칠리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 포에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와 서지중해의 제해권을 갖고 시칠리아의 서쪽을 점령하고 있었던 카르타고 간의 세력 쟁탈전이었습니다. 당시 시칠리아의 동쪽에는 그리스인들이 개척한 식민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식민 도시라고는 표현하지만 그리스인 정착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겁니다. 그리스인들과 카르타고인들이 시칠리아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벌였을까요? 먹고 살기 좋았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칠리아 여행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가보면 이곳은 풍요로웠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끝없이 펼쳐진 농경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박물관에 가서 BC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유물들을 보시면서 이곳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에 제우스가 방점을 찍습니다. 바람 피던 상대 중에 하나에게 선물했던 섬이다 라는 전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도 정착을 한 거고요. 카르타고인들도 들어온 거죠. 이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스인들은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의 도움을 청하죠. 그리스인들은 뭉치는 데는 영 재주가 없었던 민족으로 보여져요. 로마 입장에서는 본토 바로 앞에 있는 섬에서의 전쟁이에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바다 건너에 있는 카르타고가 메시나 해협, 정말 좁거든요. 요 해협 바로 앞까지 세력을 펼치는 것은 안보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깁니다. 물론 두 번째 한니발과의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만 시칠리아가 로마의 영토가 되는 순간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넓고 비옥한 땅을 얻은 겁니다.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석유가 나는 나라들 평안하던가요?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로마가 이 지역을 얻으면서부터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집니다. 시칠리아를 점령한 로마는 대부분의 땅을 국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시민들에게 불화합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받게 돼요. 여기에 속주세라고 10%를 더 받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탈리아 내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데 비해서 시칠리아에서 농사를 지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남는 장사였다고 해요. 그만큼 비옥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임차지를 넓히고 싶겠죠. 로마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한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한 가족이 점유할 수 있는 임차지의 넓이를 제한을 했었어요. 하지만 법 위에 힘이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이 임차지를 넓혀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원로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망을 피해 나가기도 쉬웠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시칠리아의 넓은 땅은 몇 명의 유력자들의 임차지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밀려난 로마 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빈농이 되겠죠. 또는 소장농이 되기도 했었을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하나 더, 대농장을 가지게 된 농장주들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말 잘 안 듣는 시민들보다는 노예들이 훨씬 좋겠죠. 로마는 포에니 전쟁과 한니발과의 전쟁을 통해서 배운 신병법으로 지중해 일대를 휩쓸고 다니던 때입니다. 전쟁에서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가 당연히 생겼을 것이고요. 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로마는 쉽게 항복한 도시들의 시민들은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만 2번 이상 저항한 시민들은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노예의 공급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싼 노예가 많았던 겁니다. 이 노예들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미국이 거대한 농장이 많아지고 흑인 노예의 수요가 늘어났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농장이 아닌 자영농 입장에서 노예는 같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동료입니다. 단지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었을 뿐이지. 대농장이 되면 대기업과 비슷해집니다.
오너가 직접 직원들을 만날 일이 없죠. 중간 관리자를 두게 됩니다. 좋은 중간 관리자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중간 관리자도 있겠죠. 부하 직원의 공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다룰 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중간 관리자들이 노예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학대 때문에 시칠리아 출신의 역사가가 한탄을 합니다. 로마가 풍요로운 시칠리아를 죽음이 가득한 황폐한 세계로 만들었다. 토지가 황폐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황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한 상황에 놓인 노예들은 이판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시점이 BC 200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심화되는 것을 보았던 원로원 계급에 있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시도를 하죠. 하지만 시칠리아에서 엄청난 부를 일궈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원로원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래서 그라쿠스의 개혁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가로막히게 되죠. 심지어 그라쿠스 형제는 맞아 죽는 또는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로마는 좋은 제도를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시민들은 당연히 항소권이 있었고 속주민들은 총독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노예들은 못했겠지만 이들은 원로원에 하소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 원로원에 하소연을 했을까요? 재판은 원로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도 검사도 모두 원로원 의원입니다. 여기에 배심원도 모두 원로원 의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라쿠스 형제가 배심원 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원로원 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좌절되죠. 집단지도 체제가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이야기는 긴 시계열로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로마만 봐도 포에니 전쟁 기간 동안에 원로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는 아주 잘 작동했어요. 하지만 로마가 팽창하면서부터 원로원 중심의 집단지도 체제는 문제점을 여기저기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인 거죠. 다시 노예 이야기로 돌아와서 1차 노예 전쟁은 학대받고 있었던 노예들이 주인을 죽이고 집단 탈출을 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커졌을 때 2만 명까지도 되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2만 명이 모두 노예였느냐? 그렇진 않다고 해요. 속주민 중에 빈민층, 로마 시민 중에 빈민층들이 이 안에 다수 포함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단순히 노예 문제가 아닌 이것은 사회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노예 전쟁도 시칠리아에서 일어나요. 이 전쟁의 시작은 엉뚱하게도 동맹국으로부터 시작돼요. 비티니아라고 해서 보스포러스 해협, 지중해에서 캐로 들어가는 해협입니다. 이 근처에 있었던 국가예요. 로마는 전쟁을 치를 때 동맹국으로부터 군대를 지원을 받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용병은 아니고요.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같이 전쟁에 나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티니아에서 군대를 못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니들이 우리 시민들 너무 많이 노예로 잡아가서 보낼 군인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러자 원로원 측에서 무슨 소리야?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노예 상인들이 비티니아에서 자유민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았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했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걸 확인하고 동맹국 시민이니 이들을 풀어주려 했던 거죠. 그런데 또 원로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티니아 출신의 노예들이 일부는 풀려나고 일부는 풀려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이들이 시칠리아에 많았다고 해요. 우리도 자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겁니다. 이때는 최대 6만 명까지 갔었다고 해요. 역시 노예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일어난 노예 전쟁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노예 전쟁은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일어납니다. 카푸아라는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검투사들이 집단 탈출을 해요. 지금까지는 농경지에서 학대를 받던 노예였죠. 근데 이번에는 검투사예요. 검투사는 모두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현대의 격투기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부족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칼을 들고 싸우니까요. 하지만 죽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하는 검투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이는 인권이 아니고요. 자본주의적인 이유예요. 검투사는 굉장히 몸값이 비싼 노예에 해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거죠. 평민들 중에서도 검투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인기가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카푸아에 검투사 집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오너 하나가 가혹하게
노예 검투사들을 대했던 듯해요. 아마도 너무 많은 검투 시합을 운영해야 되다 보니 다시 얘기해서 수요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있는 검투사들이 탈주를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산적이 돼요. 워낙에 무예는 출중하기 때문에 산적에는 적합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빈민층들이 역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먹여 살려야 될 입이 많아지면서 점점 로마 정규군과의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치열해지게 된 거죠. 로마 정규군은 시민병입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 시민병들의 퀄리티도 떨어져요. 이는 임진왜란 때 조선 그리고 구한말에 가까워지면서의 조선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니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보이는 현상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 당연히 군역을 제대로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의 질적 저하가 일어난 거죠.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해지게 된 거죠. 그나마 술라의 내전 때 공을 좀 세웠던 크라수스가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무공은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해전술 그리고 군인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겨우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전쟁을 펼쳤던 배경에는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의 리더십도 있었던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에 빈농들이 너무 많았던 것도 한몫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새 피를 수혈받고 있었으니까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예 전쟁은 결국 빈농이 양산되고 심지어 술라가 빈민들을 위한 공물법까지 없애버리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빈농들이 자연스럽게 노예 반란에 합류했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겁니다. 그라쿠스의 개혁이 미리 받아들여졌다면 어땠을까요? 스파르타쿠스 노예 전쟁 이후에 더 이상 노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라쿠스의 개혁이 먹혔다면 노예 전쟁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0년 간격으로 일어나던 노예 전쟁이 계속되었다면 BC 40년경에 또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국유지 임차권에 대한 문제, 빈농들을 위한 공물법에 대한 부분, 배심원 제도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들이 BC 40년경이 되었을 때는 많이 희석이 되어진 상태예요.